자, 반갑습니다. 박수 소리는 꽤, 크게 나네요. 근데, 좀 빠졌다요. 그죠? 이제, 제가 아마 1월 달에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이제, 요때, 2월 말쯤 되면 고민을 많이 한다라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고민 많이 하나요? 네. 아이고. 이제, 제가 1월 아마 첫 번째 수에 아마 오리엔테이션 겸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2달을 어느 정도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이제 고민이, 이제 많이 이제 생깁니다. 어떤 고민이냐.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거 있죠. 네. 누구든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다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공부하시는 분들, 여기 이 학원뿐만 아니라 다른 학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 과정을 이겨나가야지만 되는데 그 과정을 이기지 못하고 중도에 탈락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스스로 자꾸 판단하거든요. 근데 아마 1월달 첫 번째 주에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렇게 고민을 할 때 어떻게 알았어요? 상담을 해보라 그랬죠. 원장님이나 우리 선생님이나 해서 상담을 해서 일단은 얘기를 하다 보면 뭔가가 해결이 나요. 상담을 하다 보면.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학원들도 보니까 이제 뭐 제 과목만 그런가 그랬더만 그건 아니더만요. 다른 과목도 슬금슬금 빠지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할 때 혼자서 판단하지 말고 한번 상담 같은 거를 좀 해봐서 얘기를 한번.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 여자분들 많으니까 수다 많이 떨죠, 왜? 예, 한 시간 동안 수다 떨면 뭔가 해결 나는 것 같죠? 안 그런가요? 예, 뭐 여러분들끼리 막 수다 떨고 그러면, 근데 여러분들끼리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 결론이 안 나요. 그리고 안 좋은 결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끼리 괜히 술 마시면서 하지 말고 이제 원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나 해서 상담을 이제 딱 하는 방향으로 해서 결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많이 고민을 하는데 그걸 하나로 버텨 나가야지만 되죠. 자, 오늘 어디 할 차례예요? 예, 240페이지. 자, 오늘은 페이지 수로는 약 한 100페이지 정도 나가네요. 그게 오늘 배울 거는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확인 설명서 작성법. 확인 설명서 작성법을 오늘 할 텐데 그거는 상당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맨 마지막 시간에 배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두 가지가 중요하고요. 나머지는 출제 빈도가 상당히 약한 부분이에요. 근데 출제 빈도가 약하다고 해서 휙휙 건너뛰고 나면 어쩌다 한 번씩 출제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제 빈도수가 약한데 그걸 갖다 건너뛰다 보면 나중에 나오면 여러분들 또 손해가 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간단하게 수업을 들으면서 수업 시간만 여러분들이 하면 충분히 다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일단 보죠. 240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중개실무. 자, 중개실무란 뭐라 그랬어요? 자, 중개실무는 일단 언제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자, 잠깐만 봅시다. 자, 중개실무는 시작점이 중개계약이 체결되면, 자, 중개계약이 체결되면, 자, 중개계약은 누구와 누구의 계약이에요? 중개계약은 누구와 누구 사이의 계약이다? 다시 한번. 매수자와 외도자? 자,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자, 계약은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성립한다 그랬고, 이거 좀 계약에 관련된 부분은 한번 배웠죠? 그래서 자, 일단 의뢰인이 이거 팔아줘. 개업공개사 오죠? 이게 청약이고, 알았다라고 접수함으로써 뭐가 된다? 승낙이 된다 그랬죠? 바로 이게 중개계약이죠. 그래서 이 중개계약이 체결되면 중개실무는 출발한다. 그래서 이거는 출발점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언제까지? 중개가 완성될 때까지. 자, 중개 완성은 어떤 시점이었어요? 중개 완성이란 계약 체결, 거래 성립이죠.
자, 계약 체결, 거래 성립. 자, 요까지 요 중개가 완성되면 중개 실무는 종료된다라고 합니다. 요 사이에 행하는 자, 의뢰인에게 행하는 모든 업무들을 뭐라 한다? 중개 실무라고 그래요. 중개를 접수받아 가지고 중개를 조사 확인하고 그다음에 확인 설명하고 거래 계약서 작성해 주고 그다음에 또 뭡니까? 확인 설명 작성해 주고 자, 이런 것들이 모두 뭐가 되냐면 중개 실무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발점은 어디고요? 중개 계약. 그다음에 종료된 시점은 언제다? 중개 완성. 시험 문제 딱 한 번씩 나왔습니다. 예전에 한 번씩 나왔던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요때 이제 중개가 완성되면 종료가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된다? 거래가 어떻게 돼요? 완성될 때까지. 자, 거래 완성 어떤 시점이었죠? 네, 잔금 지불. 자, 거래가 끝난 거죠? 거래가 끝난 거. 잔금 지불 시점. 자, 거래가 완성될 때까지 요 사이에도 일부 실무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제가 한번 언젠가 얘기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중도금 지불할 때, 잔금 지불할 때, 부동산 사무실에 오라 그랬죠? 와가지고, 자, 일단 서류 다 준비하고, 그 다음에 입금되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 불러요? 법무사 부르죠? 자, 이런 것들은 중개 실무, 즉, 자, 개업공개사 의무에 해당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자, 개업공개사 의무에 해당? 예,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서비스 차원에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중개업을 하는 건 이건 서비스업이죠? 서비스 차원에서 해줘야 될 부분이다. 근데 의무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거는 중개 실무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런데, 자, 요 사이에 중개 실무가 남아있는데 이게 뭐냐면 선관주의 의무입니다. 자, 선관주의 의무. 선량한 관리자 주의 의무. 혹시 민법에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 선관주의 의무가 여러분들도 다 선관주의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능력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다를 뿐이지 모두 다 선관주의 의무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할 때 여러분들이 매도자와 매수자도 당연히 선관주의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개업공개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확인할 의무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무가 중하게 부여되는 게 누구예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또 중하게 부여되죠. 그래서 이런 선관주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이 선관주 의무는 뭐냐면 바로 권리관계 여부를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즉 언제부터 시작해서 중개가 완성, 즉 계약 체결됐죠. 계약 체결되고 나서부터 잔금 지불 시점까지 그 사이에 권리관계 여부를 확인하라. 자, 여기에서 보죠. 이게 대법원 판례에서 나온 주택임대차에서 나온 판례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주택임대차를 한번 해봅시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죠. 계약 체결할 시점 언제예요? 중개가 완성된 시점이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거래가 완성되죠. 자, 주택임대차에서 거래가 완성되는 시점 언제예요? 입주하는 시점이겠죠? 자, 그럼 입주하면서 왜 잔금 지불되고 그러죠? 그러면 요 사이에 자, 집주인이 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거예요.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업을 하시다 보면 생각보다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자, 그럼 앞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모르고 일단 들어갑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배울 텐데, 자, 일단 모르고 들어가요. 개업공개에서 몰랐어요. 이걸 설정하는지를. 자, 그리고 뭐 당연히 임차인도 몰랐겠죠? 근데 나중에 저당권에 기해서 경매가 되면서 이 뒤에 들어온 임차인이 어떻게 돼요?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만만한 게 누구예요? 예, 개업공개에서 만만하죠. 그러니까 이제 개업공개 쫓아갑니다. 네가 중개사니까 네가 책임져 그러죠. 자, 근데 개업공개에서도 할 말이 있어요. 자, 중개 실무가 종료된 시점 언제라 그랬어요? 중개가 완성되면 종료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여기까지는 어떻게 한다? 내가 할 일을 다 했으니까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죠. 근데 나중에 소송 들어가서 판례는 어떻게 나온다? 판사는 어떻게 받느냐? 개업공개에서는 적어도 거래가 완성될 때까지 권리관계 여부를 확인해 줄 의무가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선관주의 의무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개업공개 되면 등기부를 반드시 3번 이상 확인해 줘야 돼요. 일단 언제 확인하죠? 일단 물건 들어오면, 일단 물건 들어오자마자 일단 권리관 등기부를 확인해 가지고 권리관계 여부를 체크해 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확인은 예, 계약서 작성 전, 계약 체결 전이죠. 바로 전에 일단 확인해 줘야 돼요. 제가 아는 개업공개사 한 명 과천에서 지금 문 닫았습니다. 그냥 사고 한 2개 쳐가지고 문 닫았는데 이 양반이 실수한 게 있어요. 일주일 전에 물건이 들어왔거든요. 물건이 들어와가지고 그때 이제 등기부를 확인해 본 거예요.
근데 일주일 되고 나서 거래가 일주일 만에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빨리 체결된 거죠. 물건이 들어와가지고 일주일 만에 체결돼서 빨리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실수한 게 뭐냐면 등기부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언제 확인했어요? 물건 들어오기 전에. 물건 들어왔을 때. 그때 등기부를 확인해 봤죠? 그거를 그대로 믿고 그냥 일주일 뒤에 계약서를 써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들어왔냐면 경매 등기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나중에 중도금까지 지불된 상태에서 알게 돼가지고 사무실 다 뒤집어지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계약서 쓰기 전에 아무리 이틀 전에 3일 전에 한 거라도 다시 한번 꼭 확인해 줘야지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언제 확인한다? 기본적으로 거래가 완성되는 시점, 즉 잔금집 시점에 확인하는. 그래서 최소한 3번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잔금집을 시점까지는 몇 번을 확인해도 돼요. 이게 최소한 3번 정도는 확인을 하라. 자, 저게 이제 중개실무의 기본적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중개실무의 개념을 봤으니까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245페이지를 보죠. 245페이지 보면 이제 중개계약 개념이 나옵니다. 자, 중개계약, 요것도 뭐 시험지 한 3번, 4번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자, 중개계약은 일단 직접 수집 방법과 간접 수집 방법인데, 직접 수집 방법은 발로 떼어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뭐냐면 호별병문, 전함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직접 수집 방법의 또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정보지 있죠. 벼룩시장 이런 정보지를 갖다 놓고 거기에 직거래로 이렇게 나온 거 있죠. 그거를 갖다가 전화해가지고 우리한테 좀 의뢰해봐라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그것도 하나의 직접 수집 방법이에요. 그래서 왜 정보지 같은 데 보면 이런 문구 혹시 보셨어요? 부동산 전화 사절. 이런 거 혹시 문구 보셨어요? 직거래 장터 같은 데 많이 있어요. 밑에다가 하나 써놓죠. 부동산에서 제발 좀 전화하지 말라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직접 수집 방법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공지공가 조사. 공지공가, 자, 빈 집이라든가 빈 땅들, 노는 땅들 조사해가지고 내가 팔아주겠다 이런 것들이 직접 수집 방법이고, 자, 그 다음에 또, 자, 246페이지 보면 간접 수집 방법이 있는데, 간접 수집 방법은 제3자가 개입되어가지고 제3자의 속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사교 활동, 이제 중개업을 하다 보면 뭐 변호사도 알게 될 것이고 세무사도 알게 될 것이고 여러 사람 알게 되죠. 그 사람을 통해서 소개받는 것이 바로 간접 수집 방법이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그 개념 한번 짚고 넘어가시고요. 자, 247페이지 보니까 중개 의뢰 접수하는 부분 있죠. 자, 중개계약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중개계의 성격을 보죠. 성격은 일단 낙성계약이다. 자, 낙성계약 의사의 합치만으로서도 계약의 효력이 성립되는 것이 낙성계약이죠. 자, 그 다음에 쌍무 유상계약입니다. 쌍무계약이 뭐예요? 쌍무. 양쪽의 의무가 다 발생하는 거죠. 유상, 이건 뭐예요? 돈이 왔다 갔다 하죠. 중개보수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 불요식 계약이다. 특별한 요식행위가 없어도 효력 성립되고요. 그 다음 비전형 계약, 무명 계약이에요. 비전형 계약이다. 자, 민법에 15가지의 계약 종류가 있습니다. 그 계약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비전형 계약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위임계약과 유사하다. 전형 계약 중에서는 뭐가 유사하냐면 위임계약과 유사하다라는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시험 문제 한 3번 정도 나왔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248페이지 보죠. 중개계약의 종류. 자, 제목 정도 한번 보죠. 자,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독점 중개계약, 공동 중개계약, 순가 중개계약 이렇게 나와요. 자,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은 여러분들 공부를 이미 했어요. 어디서? 중개서, 중개사법 앞에서 했죠? 자, 일반 중개계약 뭐라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거죠? 여러 개업중개사에게 경쟁적으로 의뢰합니다. 그 중에서 거래가 성사되는 개업중개사는 뭘 주는 거? 보수를 주는 거. 요거 바로 일반 중개계약. 기억나시나요? 예, 꽤 오래전에 배웠습니다. 꽤 오래전에 배웠죠? 그래도 이제 조금씩 기억날 거예요. 그러니까 앞집, 뒷집 다 내놓는다 그랬죠? 그제 이제 거래가 성사되는 개업중개 보수 주는 거. 그러면 전속중개계약은 의뢰인이 특정한 개업 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중개사에게만 의뢰하는 거. 요거를 뭐라 한다? 전속중개계약 한다. 자, 그러면 전속중개가 뭐라 했어요?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이 제가 전속계약이라는 것을 설명드렸고, 자, 나는 너한테만 뭐 하겠다? 의뢰하겠다. 라는 거였죠?
너한테만 의뢰하겠다라는 것이 전속중개계약입니다. 자, 그러면 독점중개를 보죠. 자, 거래 독점성을 인정한 제도인데 이게 뭐냐면, 자, 의뢰인이 특정한 개업 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중개사를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전속중개계약과 뭔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 느낌 안 들어요? 자, 다시 한번. 전속중개계약은 의뢰인이 특정한 개업 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중개사에게만 의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독점중개계약은 의뢰인이 특정한 개업 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중개사를 통하여서만 거래하는 거예요. 자, 개념이 안 잡히죠? 네. 자, 보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전속중개계약이 뭐라 그랬죠? 전속중개계약은 나는 너에게만 뭐 하겠다? 의뢰하겠다. 자, 나는 누구에게만? 다른 데 의뢰 안 하고 너한테만 의뢰하겠다. 요게 뭐예요? 전속중개계약이죠. 자, 그럼 독점중개는 이거예요. 나는 너를 통해서만 뭐 하겠다? 네, 계약, 즉 거래하겠다. 자, 다시 한번. 전속은 너에게만 뭐 하겠다? 의뢰하겠다. 의뢰만 너한테는 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 독점중개계약은 너를 통해서만 뭐 하겠다? 예, 계약 체결을 했다. 즉 거래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도 이해 안 되면, 자, 이제 전속중개계약 부분에서 한번 보죠. 여러분들 이 앞부분에 배웠던 거. 자,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 자, 세 번째 한번 보세요. 자기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이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습니다. 자, 다른 데 의뢰하지도 않았고, 소개시켜준 사람, 얘 배제시키고, 자기네들에게 직접 하지도 않았고,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습니다. 그럼 이때 이게 전속계약 위반이었던가요? 안 했던가요? 예, 위반 아니었죠? 왜? 나는 너에게만 뭐 하겠다? 의뢰하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의뢰만 너한테 하겠죠. 거래는 상관없죠. 다른 개업군을 통해서 의뢰해가지고 거래한 건 또 아닙니다. 스스로 발견한 상대가 거래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전속계약 위반이 아니다. 그러니까 위반이 아니라서 뭐는 못 받는다 그랬어요. 예, 중개보수, 위약금 못 받는다 그랬죠. 다만 이제 그 들어간 비용 일부를 받을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자, 보죠. 독점중개계약에서 봅시다. 독점중개계약에서는 자, 자기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습니다. 이거 독점계약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위반? 예, 입니다. 자, 독점중개계약이 뭐라 그랬죠? 나는 너를 통해서만 뭐 하겠다? 거래하겠다. 너를 통해서만 계약 체결했다. 이거죠. 근데 스스로 발견한 상대와 계약 체결했다면 너를 통해서만 계약 체결하겠다고 했던 약속이 깨진 거죠. 네, 그래서 독점계약 위반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전속과 독점의 차이점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동중개계약은 여러 개업중개사가 같이 중개를 해주는 거. 이거를 여러분이 실무 하시는 분들 이거 뭐라 그래요? 자, 여기 A는 갑에게, 그 다음에 B는 을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단타라 그러죠? 단타라 그러고. 예. 그 다음에 양쪽으로 이렇게 먹는 걸 뭐라 그래요? 양타라. 아, 실무하시는 분들 계시구나. 단타, 양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이렇게 하는 게 뭐가 된다? 공동중개계약입니다. 주로 이제 부동산 거래 정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순가중개계약입니다. 자, 순가중개계약은 의뢰인이 제시한 가격보다 더 높게 거래가 됐을 때 그 차액을 개업 공인중개사가 보수로서 취하는 거예요. 자, 의뢰인이 제시한 가격보다 높게 거래가 됐다. 그러면 그 차액을 원하는 금액에 넘어선 차익 있죠? 차액은 자, 누가 갖는 거? 개업 공인중개사가 갖는 거.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잘 이해를 못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많이 했던 거야. 나 1억만 받아줘. 더 받으면 너가 줘 이거야. 예를 들면 금매물이라든가 급하게 팔아들까든가 아니면 잘 안 팔리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가 된다? 순가중개계약이다. 자, 그러면 보죠. 순가중개계약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요? 자, 나 1억만 받아줘. 더 받으면 너가 줘. 그럼 더 받는 부분이 다 뭐예요? 내 거죠. 그러면 결국 더 받는 부분이 뭐를 초과한다면? 네, 중개보수를 초과한다면 어떻게 된다? 예, 중개사법 위반, 초과수수 위반이 되죠. 근데 지금 보세요. 더 받으면 너가 줘까지. 그러면 알았다라고 해서 계약 체결한 거죠. 자, 그럼 이거는 중개사법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예, 이건 위반 아니죠. 그러니까 순가중개계약 자체는 위반이 아니에요. 왜냐? 더 받으면 너가 줘.
까지가 계약이죠. 그럼 알았다로 접수함으로써 당연히 어떻게 된다? 그까지가 계약이죠. 그러니까 순가중개계약 자체는 위반이 아니다. 다만 순가중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더 받는 부분이 뭐를 초과한다면 보수를 초과한다면 그때 이제 위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가중개계약은 중개사법에 위반된다가 아니고 뭐예요? 위반될 수 있다. 네, 이렇게는 이제 표현을 해줘야지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서 중개계약 종류, 특히 순가중개계약 부분이 예전에 시험 문제 가끔 나왔던 부분이에요. 가끔입니다. 자주 나온 건 아니고요. 이제 요 정도 개념 정도만 일단 짚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250페이지를 보세요. 거기 보면 이제 그나마 이 파트에서 그 시험 문제 자주 나왔던 부분이 중개업 경영과 관련해서 셀링 포인트예요. 기출 문제를 보면 일자가 나오는 거, 뭐 10몇 회, 뭐 12회, 13회, 14회 뭐 이럴 때는 거의 매년 출제되거나 아니면 한 해 걸로 뭐 출제되거나 출제 빈도가 높았어요. 근데 출제 빈도를 보면 2자가 나올 때는 출제가 안 됐었어요. 20몇 회 뭐 이럴 때는 출제가 이제 안 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어떻게 알고는 넘어가야 돼요. 출제가 꽤 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일단 보죠. 셀링 포인트는 자, 셀링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다? 이거는 자, 판매 소구점이라고 일본식으로 표현하면 판매 소구점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이건 뭐냐면 권리 취득. 자, 권리 취득 의뢰인에게 자, 만족을 주는 특징. 만족을 주는 특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권리 취득 의뢰인은 누구예요? 권리 취득 의뢰인. 예, 매수나 누구예요? 임차. 자, 매수나 임차 의뢰인이죠? 자, 매수나 임차 의뢰인에게 만족을 주는 특징이다. 만족을 주는 특징이다 그러면 그 특징 중에서 뭐예요? 소위 말하는 뭘 얘기하는 거? 장점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셀링 포인트는 그 물건에 대한 뭘 얘기한다? 장점을 얘기한다. 여러분들 저기 뭡니까? 가전제품이나 이런 데 보면 자, 그 광고 나오는데 단점, 우리 제품은 이렇게 안 좋습니다. 이거 나오나요? 뭐 나오죠? 우리 제품은 이런 거가 좋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죠? 자, 그게 바로 셀링 포인트예요. 부동산에도 당연히 어떻게 돼? 이런 장점들이 있죠? 그런 장점들을 뭐라 한다? 셀링 포인트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셀링 포인트를 왜 산정을 하냐? 셀링 포인트를 산정하는 이유는 장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해줘야죠. 그래야지만 거래가 당연히 성립이 되겠죠? 자, 근데 장점을 너무 많이 설명해도 안 좋다라는 얘기예요. 왜요? 잔뜩 장점을 설명해 놓으니까 진짜 장점이 뭔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론상으로 보면 이제 뭐 실무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장점을 세 개 정도로 압축시켜가지고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자, 이거 장점을 또 특징 분석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자, 장점에는요 경제적 측면의 장점과 그 다음에 또 이제 법률적 측면의 장점, 그 다음에 또 기술적 측면의 장점 이렇게 세 가지로 되고요. 그 외에도 뭐 사회문화적, 환경적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경제적 측면의 장점. 그럼 경제적 측면의 장점은 뭐겠어요? 일단 경제적이니까 뭐와 관련돼요? 가격과 관련되죠? 가격이 싸다. 자, 그러면 가격이 싼 물건 뭐 있을까요? 가격이 싸다. 네, 맞아요. 금매물이 대표적인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로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금매물 같은 거 보면 빨리 팔기 위해서 조금 내려서 팔죠? 자,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투자 가치가 있어요. 비싸긴 비싼데, 이거 사놓으면 또 값이 몇 달 뒤에 올라간다. 뭐 이런 것들. 자, 그런 것들이 하나의 경제적 측면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법률적 측면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 공법상 제한이 있어야지만 없어야지만 공법상 이용 제한이나 거래 규제. 자, 여기 토지 거래 허가 지역이에요. 허가 받아야 돼요. 더 안 좋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공법상 제한이 없어야지만 법률적 측면의 장점이 됩니다. 자, 그럼 기술적 측면의 장점 뭐냐? 이것은 시설 설비 이런 것들이에요. 시설이나 설비나 이런 것들이 기술적 측면의 장점에 해당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또 기술적 측면에는 동선도 들어가요. 동선. 여러분 동선이 뭔지 아시죠? 예, 움직임의 범위죠. 그래서 왜 동선이 불편하다, 동선이 편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측면의 이제 장점을 한번 봤고요. 자,
자, 그러면 이제 셀링 포인트 특징이 여러분들 교재 251페이지에 나오는데 그걸 잠깐 한번 보죠. 자, 부동산이 지니는 셀링 포인트는 다양하다. 자, 부동산이 지니는 셀링 포인트는 다양하다 나옵니다. 그럼 부동산마다 각각 다르다는 얘기죠. 자, 왜 그럴까요? 부동산의 성격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예, 개별성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은 개별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마다 셀링 포인트는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자, 그 다음에 의뢰인마다 셀링 포인트가 다르다. 자, 전형적인 장점인데 일반적으로 봐서는 분명히 장점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어떻게 해요? 단점이 될 수도 있죠.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로얄층 고층 아파트에 있습니다. 거기 로얄층이 뭐 싸게 일단 나왔다라고 칩시다. 근데 실제로 그거를 갖다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근데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도 그쪽 높은 층에 살긴 살더라고 보니까 이게 창문 쪽으로 가지만 않으면 돼요. 예, 그러면 근데 주로 이제 뭐냐면 폐쇄공포증 있는 사람도 있어요. 폐쇄공포증이 뭔지 아시죠? 특히 엘리베이터 사고를 한 번이라도 당한 사람들은 절대로 엘리베이터 안 탄다 그러더라고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서 엘리베이터 가끔 여러분 뉴스 나오죠? 왜 그 엘리베이터 뭐 갇혀가지고 뭐 1시간 동안 있었다 뭐 이런 거. 그런 사람들은 자기 집이 10몇 층인데도 걸어서 올라가요. 그래서 그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사람들한테 고층 아파트 해봤자 소용없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의뢰인마다 다르다. 자, 그러면 또 이제 셀링 포인트는 인공적인과 자연적인 걸 모두 포함한다 그래요. 그래서 법률적 측면에 대한 기술적 이런 것들은 인공적이고요. 자연적인 것, 뭐 환경이라든가 이런 자연적이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는 시간이 지나면서 소멸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소멸한다. 왜요? 시설 설비 등이 어떻게 돼요? 노후화되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소멸하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셀링 포인트는 현장 안내 시 활용한다. 현장 안내라든가, 그 다음에 확인 설명 시에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정도만 여러분, 셀링 포인트의 개념만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충분히 문제 풀 수 있는데, 한동안 문제 안 나왔으니까 요 정도 공부를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53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니까 중개 심리라고 나오죠. 이거 혹시 학개론에서 배우셨어요? 아이다 원리. 아직 안 배웠나요? 자, 보죠. 개론에도 일단 나와요, 이게. 자, A, 그 다음에 I, D, A.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마케팅 이론에서 나온 건데요. 마케팅에서 나온 건데,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물건을 접수한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접수한 시점부터 언제까지 최종적으로 거래가 성립, 계약이 체결되는 시점까지를 4단계로 나눠져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중개심리 이렇게도 표현하죠? 판매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맨 앞에 A는 attention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주목 단계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보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물건을 접수하죠. 접수를 하면 자, 내가 접수된 이 물건이 내 사무실에 있다는 걸 알려야죠. 알려면 뭐 해줘야 돼요? 나는 이런 물건 가지고 있다는 거 일반인한테 알려야지만 뭐 오든지 뭐 이렇게 하겠죠? 자, 알리는 방법은? 예, 광고하는 방법이죠. 그럼 어떻게 광고해요? 어떻게 광고하죠? 예, 거래정보망에 올리기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자, 사무실에 예, 유리창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죠? 예, 이게 뭐냐면, 이게 또 광고입니다. 점두 광고라 그래요. 점포 앞대가리에 광고한다. 그래서 뭐래요? 두. 예, 이걸 뭐라 하냐면, 점두 광고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사무실에 가면 앞에 유리창에 이렇게 많이 붙어 있죠? 예, 이제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정보지 같은 데도 광고를 하기도 합니다. 개업공개사가 정보지에 광고하는 것도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광고를 한다. 이게 주목 단계는 뭐냐면 광고를 하는 단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광고를 일단 합니다. 요까지가 이제 A 단계예요. 어텐션. 그러면 이 광고를 보고 의뢰인이 어떻게 해요? 찾아오겠죠. 찾아와서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가 I입니다. 자, 이거는 I는 뭐냐? 일단은 흥미 단계입니다. 흥미 단계. 자, 흥미 단계는 자, 이거는 뭐냐면
자, 광고를 보고 의뢰인이 쫓아왔어요. 찾아왔으니까 의뢰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질문을 하겠죠. 이 물건 어떠느냐? 질문을 하겠죠. 질문을 하고 개업국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설명하고 설득하겠죠. 자, 설명만 합니다. 설명만 하는 게 아니죠. 벌어먹고 살려면 어떻게 돼요? 설득도 해가지고 거래가 성사시키도 해야죠. 그래서 설득을 합니다. 자, 설득하는 단계까지가 뭐냐면 흥미 단계예요. 자, 설명하고 설득하는 단계, 요까지가 이제 흥미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득을 하다 보니까 요거 한번 사볼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때 이제 뭐가 나온다? 디자이어, 욕망 단계로 들어갑니다. 자, 욕망, 욕구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구매 욕구가 어떻게 된다? 발생되는 단계입니다. 구매 욕구가 발생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여러분들 여자분들 특히 남자분들도 똑같지만요. 거절하지 못하시는 분들 있죠. 쉽게 이렇게 부탁하면 막 잘 들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절대로 혼자서 부동산 가지 마세요. 꼭 옆에 친구나 누구랑 꼭 같이 가셔야 돼요. 이렇게 설득을 하다 보면요, 꼭 걸려 넘어집니다. 넘어져가지고 당장 이거 안 하면 내일 당장 지금 이게 마음에 좀 들거든요. 설득당하니까 마음에 좀 들죠. 근데 요거 내리면 다른 데서 다 갖고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 그래요? 가계약금 걸으라 그러죠. 가계약하라는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그래서 한 300만 원씩 집어넣습니다. 이거 계약이에요? 계약 아니에요? 계약? 이죠? 네, 이거 계약입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럼 깹시다. 이거 돌려주세요.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바로 어제 학원의 수강생 중에서 지금 그 300만 원짜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설득 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또 설득하도록 해주는 게 여러분들 능력이죠. 여러분들 능력이 뭐예요? 설득이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설득 당해가지고 선뜻 돈 300만 원 덜커덕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거절하지 못하는 스타일이라면 같이 가는 게 좋아요. 같이 가면 옆에서 뜯어 말리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어쨌든 자, 이때 구매 욕구가 발생되면 어떻게 한다? 이때 잽싸게 계약 체결을 시도를 합니다. 시도를 일단 하면 자, 계약 체결이 되지요. 이게 뭐가 된다? 행동 단계입니다. 자, 행동 단계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요? 계약이 체결되는 단계예요. 자, 이렇게 해서 4가지 단계로서 나타난다. 이것도 이게 출제 빈도는 높진 않아요. 중개 실무에서 한 2번 정도 나왔고요. 개론에서도 한 2번 정도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높진 않으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나중에 한 5월달 되면 휙가닥 넘어가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기초니까 제가 한번 훑어보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255페이지를 보시죠.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보죠. 자,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이 있습니다. 자, 이제 중개대상물에 대한 조사 확인이 있는데,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은 일단 왜 하는 거예요?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조사하고 확인한다 하는 이유가 뭐죠? 네, 하자를 확인해 줘야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자, 중개사법의 의무를 갖다 이행해 줘야지만 됩니다. 뭐죠? 확인 설명하고 그 다음에 또 확인 설명서를 어떻게 돼요? 작성을 해줘야지만 되죠. 그래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조사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 방법은 자, 제 교재는 크게 2가지로 나눠졌습니다. 공부상 조사 확인 방법과 그 다음에 257페이지에 현장 조사 확인 방법 이렇게 2가지 나눴는데 자, 다른 교재를 보면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제 교재는 이건 안 넣어놨지만 의뢰인을 통한 확인이 있어요. 자, 제 교재는 안 나와 있는 그것도 잠깐 보죠. 자,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조사 확인해서 의뢰인을 통한 확인이 있습니다. 자, 그건 이미 여러분들 배웠던 거예요. 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죠. 누구에게? 네, 의뢰인 중에서 누구? 매도, 임, 대. 물건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매도, 임대 등 권리. 이 사람들은 권리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죠? 네, 넘겨줄 사람이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권리 이전 의뢰인이라고 그러죠. 자, 매도, 임대 등 권리 이전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자료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조사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거, 자,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의뢰인 거 믿으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 자, 매도나 임대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가능하면 안 좋은 것은 안 알려주려고 그랬죠. 아주 중대한 것 빼놓고 나면, 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하면, 자, 도배가 있습니다. 도배가 있는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니까 깨끗해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예, 지저분하죠. 보는 눈에 따라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 믿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꼭 확인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의뢰인 통한 확인은 일단은 참고적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뭐하라. 이제 조사 확인 방법은, 일단은 공부상 확인과 그 다음에 또 뭘로 나눈다? 현장 확인,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공부상 확인과 현장 확인. 자, 그러면 이때 공부상, 자, 물건이 들어오면 일단 먼저 공부상 싹 확인해서 정리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끔 보면 물건이 들어오고 나서요, 조사를 안 하고 매물만 접수해놨다가 꼭 그건 이제 거래가 성립될 때쯤 막 부랴부랴 조사하는 그런 개업공개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거 절대 안 돼요. 일단 물건이 들어왔다면 이게 내가 거래를 성사시킬지 아닐지 모르죠. 내한테만 물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물건이 돌려지죠. 내가 성사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미리 조사를 딱 해서 정리를 해놓는 게 좋아요. 그랬다가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계약 체결할 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자, 그래서 일단 공부상 확인이 들어갑니다. 자, 일단 토지대장, 그 다음에 또 임야대장,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건축물 대장 있었죠? 자, 이 대장을 통해서 뭐를 확인하죠? 대장을 통해서 자, 일단은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사실관계 뭐예요? 소재지, 면적, 지목, 건축물의 용도, 구조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돼요. 이걸 기본적 사항이라고 그래요. 기본적 사항이라는데 이런 것들을 확인한다. 자, 대장을 통해서. 자, 그러면 또 이제 등기사항 증명서 있죠? 등기사항 증명서가 있습니다. 자,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등기부를 통해서 뭘 확인하죠? 자, 여기 뭐가 있어요? 권리관계가 있죠? 그래서 등기부를 통해서 권리관계를 일단 확인합니다. 자, 공시법 배우셨으니까 공시법이 토요일인가요? 네. 네. 자, 등기부 구조가 어떻게 되죠? 등기부의 구조가 표제부, 갑구, 을구. 표제부에는 뭐가 기재되죠? 부동산 표시사항이죠. 표시사항이니까 소재지, 면적, 지목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러면 이게 소재지나 면적, 지목 이게 표시사항, 즉 사실관계예요. 이게 어디도 있어요? 대장에도 있죠. 자, 등기부를 보고 대장과 등기부를 비교합니다. 표제부를 비교해보니까 대장 있는 내용과 등기부 표제부 내용이 달라요.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럴 땐 뭐가 우선일까요? 자, 사실관계가 대장과 등기부가 다르다. 그러면 뭐가 우선이 된다? 대장이 우선입니다. 자, 사실관계는 뭐가 우선? 대장이 우선이다. 자, 그럼 이제 소유자사항 나옵니다.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에도 소유자가 누구다라는 게 있죠. 자, 등기부에도 소유자 있죠. 소유자는 어디에 나와요? 등기부에. 예, 갑구란에 나오죠. 자, 그러면 소유자 사항이 대장과 등기부가 다릅니다. 그러면 뭐가 우선일까요? 예, 이거는 등기부가 우선입니다. 소유자 사항은 뭐예요? 자, 갑구란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갑구란에 있다는 것. 갑구는 뭐가 기재되죠?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 소유자가 만약에 다르다면 이때는 뭐가 우선이 된다? 등기부가 우선. 자,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예요, 요거는요. 시험 문제 지금도 자주 나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사실관계는 뭐가 우선이고? 대장이 우선이고, 자, 권리관계는 뭐가 우선이 된다? 예, 등기부가 우선이 된다. 그러니까 소재지나 면적, 지목, 면적, 지목이 대장과 등기부가 다르다 그러면 뭐가 우선? 대장이 우선이고, 소유자가 이거와 이게 다르다면 뭐가 우선이 된다? 등기부가 우선이 된다. 자, 그러면 또 이제 지적도, 그 다음에 또 임야도를 통해서, 자, 지적도와 임야도를 통해서 뭘 확인한다? 경계를 확인하죠. 도면 보셨죠? 자, 지적도면을 통해서 경계를 확인한다. 근데 이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아요. 현장 확인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토지 이용 계획 관해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자,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뭘 확인한다? 공법상 제한사항을 확인합니다. 자, 공법상 제한사항을 확인한다. 공법상 거래규제, 이용제한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게 공부상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현장 확인을 하죠. 이렇게 공부를 확인하고 나서 이제 현장에 직접 갑니다. 현장에 직접 가서 현장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공부상 확인한 것을 어떻게 한다? 재확인,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 공부상 확인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요. 그러면 일단은 뭘 확인하느냐? 일단 지목을 확인합니다. 지목. 공부에서 어디에 있었어? 지목이? 지목 공부를 확인하면 나옵니다. 어디 있어요? 대장에 있죠.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지목 전체 현황이 나오고 여기는 뭐가 나와요? 부호로 나오죠. 자, 그래서 이거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한번 현장 가서 실제 이용 상태를 확인해 봐요. 확인서는 작성법에서 조금 이따 볼 겁니다. 실제 이용 상태. 여러분들 시골 같은 데 가면 어떻게 돼요? 자, 논입니다. 논 답이죠? 그런데 물 빼놓고 거기다가 요즘은 벼농사 많이 안 져요. 그러니까 물 빼놓고 거기다 인삼밭도 하고요. 뭐 별거 다 심어요, 요즘은. 자, 그러니까 실제 이용 상태는 전이 돼버렸죠. 지목은 답이지만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현황을 확인해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용도. 이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건축물의 용도는 뭘 갖고 확인하죠? 기본적으로 공부에서 건축물 대장에 있죠. 건축물 대장에 건축물의 용도가 있습니다. 용도가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한다? 실제 용도를 현장 확인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돼요. 여기서 이 용도는 상당히 위험한데요. 실제 용도와 대장사의 용도가 다르다면 이게 뭐가 된 거예요? 불법적으로 용도 변경을 한 거죠. 건축물 같은 경우, 자, 지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목에 대해서 뭐 시골에 가서 자, 답을 전으로 바꿨구나 이렇게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어요. 뭐 제재를 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 건물 같은 경우는 불법적으로 용도 변경되면 이게 불법 건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산 사람이 원상복귀 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안 하면 이행강 좀 물리고요. 여러분들 이제 조금 이따 건축법 아직 안 배우셨죠? 배웠나요? 벌써 배웠나요? 배웠어요? 하긴 했어요? 하긴 했으면 됐어요. 그럼, 어차피 뭐 그거 다 배우려고, 예, 그건 건축법의 건자만 일단 배웠으면 됐습니다. 건축법에 보면 일단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것 같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한다? 대장과 그 다음에 실제 층별 용도가 있거든요. 대장에 보면 그걸 갖고 가가지고 용도를 확인해 줘야 돼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한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안 쓰겠지만 경계 같은 것도 어떻게 확인해야죠. 당연히. 요즘 제가 토지 중개해준 사람들 가끔 보면 경계를 도면각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 참 편하게 돼갔어가지고 뭘 확인하냐면 지도 있죠, 왜? 다음 지도, 네이버 지도. 거기에 경계까지 지적까지 나오거든요. 그거를 확인하는데 그거 상당히 위험해요. 이게 2년 전, 3년 전에 찍은 지도입니다, 이게. 다음 게 지금, 업데이트가 아직 안 됐는데 한 4년 전인가 지도가 아직도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황과 어떻게 돼요? 그 4년 전과 다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꼭 현장 확인을 가서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개해 줄 때 이 발품 임장 활동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현장 확인이 임장 활동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미공시 권리 관계를 확인합니다. 자, 공시되지 않은 권리. 그럼 어디에 안 나와 있는 거예요? 등기부에 나와 있지 않은 권리 관계를 확인한다. 자, 미공시 권리 관계 뭐가 있겠어요? 자, 법정 지상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유치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임대차. 자, 임대차 뭐예요? 주택 상가 임대차 이런 거 있죠? 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되는 임대차들 확인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 교재에 법정상권과 유치권이 제가 판례랑 해서 나와 있는데
요거는 제가 많이 다루진 않을 거예요. 이거는 중개 실무에서 아니 요건 한 5문제 정도 나왔고 요거 한 3문제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많이 다루진 않을 거고, 자, 오늘 다룰 게 뭐냐면 분묘기지권을 좀 집중해서 다룰 겁니다. 민법에서 분묘기지권 배웠나요? 언제 배웠어요? 잠깐 한 것 같아요? 많이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자, 분묘기지권에서 좀 다뤄드립니다. 작년은 시험 문제 안 나왔는데 거의 매년 시험 문제, 분묘기지권 문제가 나왔었어요. 중개실무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거는 다 민법을 중심으로 공부하면 되겠지만, 분묘기지권 같은 경우는 민법에서 나오지만 여기서도 제거문서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조사 확인 방법에 대한 부분을 일단은 간단하게. 자, 이게 총론이에요. 제가 여기 판사했던 것은 바로 256페이지, 7페이지에 나오는, 또 8페이지가 나오는 총론입니다. 그러면 258페이지부터 시작해서 강론이 나오는데, 이 강론은 이제 나중에 다음 파트 때, 이건 뭐 그렇게 크게 볼 게 많이 없지만 다음 파트 때 한번 보기로 하고,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263페이지 보세요. 자, 이제 권리관계 부분 한번 보죠. 권리관계, 등기부, 갑구란 분석합니다. 자, 표제부를 분석해서 대장과 표제부가 다르면 뭐가 우선이라고 그랬어요? 대장이 우선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갑구란을 분석하면서 진정한 소유자를 확인합니다. 자, 진정한 소유자를 확인한다. 자, 진정한 권리자 확인. 권리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진정한 소유자 확인하는데, 자, 뭘 갖고 확인한다? 등기부와 그 다음에 또 주민등록증 등에 의해서 이렇게 돼요. 자, 등기부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해서 뭘 확인한다? 진정 소유자를 확인한다. 주민등록증 등이니까 뭐예요? 신분증이죠? 우리나라에 공식적인 신분증이 뭐 있어요? 예, 주민등록증. 일단 운전면허증, 그 다음에 여권, 이겁니다. 하나 더 있는데요. 공무원분들이 혹시 공무원증을 제시하면 이것도 공식적인 신분증이에요. 자, 공무원증은 국가에서 발행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신분증에 해당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신분증을 통해서 뭘 한다? 일단은 진정한 소유자 여부를 확인하는데, 자, 이것도 가끔 이제 문제 보이는 문장입니다. 그럼 이 등기부와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했습니다. 개업공개서 의무를 다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확인했으면, 그래도 부족하면 등기필증, 소유 여부도 확인해줘야 돼요. 등기필증 소유 여부도 일단 확인하나. 등기필증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국세나, 그 다음에 또 지방세 납부 여부. 국세나 지방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나. 근데 국세나 지방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데 체납 여부가 아니라 뭘 확인하냐면 누구 명의로 지금 납부가 있는지, 누구 명의로 납부가 있는지, 명의자, 납부 명의자 있죠? 그거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부족하다면 뭐냐면 탐문까지. 탐문이 뭐예요? 직접 가보는 거죠? 가서. 근데 이제 실제로 중개를 하면서 탐문까지가 뭐 필요하냐 그러는데 상당히 필요할 때가 많아요,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아는 물건이 아니고 모르는 물건이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그 토지 같은 경우라든가 소유권이 빨리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등기부 보다 보면 몇 개월 만에 소유권이 막 넘어간 것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개업공개에서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탐문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요? 부동산 사기건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죠? 일단 서류 조작해가지고 등기를 넘긴 다음에 2, 3개월 만에 바로 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기가 된 지가 얼마 안 되는 물건이 만약에 들어왔다면 이거는 소유자, 진정한 소유자 확인뿐만 아니라 탐문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가끔씩 왜 여러분들이 아직도 부동산 사기 사건 가끔 일어나죠. 서류 조작해가지고 주인 뭐 잘 나타나는 땅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 확인해 주라. 이거 사기 사건에 잘못 걸리면요, 선의로다가 중개자는 나중에 사기의 공범이 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이게. 자, 그래서 공범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조사 당하고 그래요.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진정한 소유자 여부를 확인하라. 자, 시험 문제는 주로 요 두 가지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등기부와 주민등록증, 그 다음에 또 뭘 확인하나? 등기필증 소유 여부도 확인하라. 뭐 요까지 일단 구분을 해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 보니까
처분 능력 확인하는 게 있네요. 처분 능력 대리권. 자, 처분 능력을 확인하는데, 자, 일단은, 이거는 미성년자, 그 다음에 또 피한정 후견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있죠. 후견인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일단 이게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이죠. 이건 제한 능력자라 그러죠. 자, 그러면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일단은 뭐 단독적으로 법률 행위를 일단 하지 못한다. 뭐 이건 여러분들이 진짜 다 미국에서 배웠을 거고,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이나 후견인의 동의가 있다면 이와 직접 일단 계약을 체결해요. 다만 동의가 없이만 했다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법정 대리인 누구예요? 부모 둘 다죠. 만약에 부모가 둘 다 살아 계시다면 둘 다 확인해 줘야지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같은 경우는, 자, 후견인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면 안 돼요. 자, 이때는 성년 후견인은 동의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자, 동의를 해줬다 하더라도 이와 직접 피성년 후견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성년 후견인과 계약을 체결하라. 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말고, 뭐 옛날에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요즘은 많이 출제가 안 되고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만 일단 여러분이 구분하고 넘어가시고요. 자, 대리권 부분 보면, 자, 뭐 법정 대리가 있고 임의 대리가 있죠. 자, 이제 임의 대리 부분에서 부부간의 재산, 이것만 여러분이 보면 돼요. 부부간의 재산. 자, 남편 재산 부인이 팝니다. 자, 부부간에 있어서 매매해요. 이거 위임 여부 확인해야 될까요? 확인하지 않아야 될까요? 네. 자, 위임 여부를 일단은 확인을 하라. 자, 그래서 판례상에 보면, 자, 부인이 남편의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 등본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한다? 뭘 확인해야죠? 이임장과 인감증이 첨부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줘야죠. 자, 그 다음에 부부간의 재산에 있어서 임대차 있습니다. 자, 임대차 이거 위임 여부 확인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위임 여부 확인 해야지만 됩니다. 이것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남편 명의로 된 거 부인이 주택임대차 잘하죠? 알아서 다 하죠? 개업중에 그래 확인 안 해요. 뭐 그거 뭐 임대차인데, 그런데 이거는 일상가사 대리권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위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라. 시험 문제 또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위임 여부 확인 안 하는 것은 부부관계가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부부관계가 이제 깨질 판이에요. 깨질 판이면 어떻게 돼요? 이게 나중에 재산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일단 위임 여부를 확인하라. 자, 일단 매매뿐만 아니라 임대차도 위임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해줘야지만 된다. 임의 대리 부분은 뭐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면 소유권의 제한 권리 나오는데요. 자, 제 가처분 가등기 이건 나중에 한번 간단하게 볼 거고, 268페이지에 중요한 판례가 나오는데요. 요거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가죠. 268페이지 보시죠. 거기에 보니까 근저당권 설정 시 확인 의무가 있어요. 시험 문제 벌써 요 문장으로서만 나온 게 한 5번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자, 개업공개사는 근전에 설정된 경우에 뭐를 확인하면 된다? 채권, 채계획을 조사 확인해서 설명하면 족하고, 실제 피담보 채무까지 확인할 의무가 없다. 자, 여러분들 근저당 설정하죠? 그러면 보통 보면 얼마나, 뭐, 예를 들어서 3억 이렇게 근저당 설정합니다. 그럼 이게 다 채권 금액이 아니죠. 근저당이라는 것은 최고액을 일단 모아놓고 나서 설정해놓고 나서 이 사이에서 지금 현재가 1억이 될 수도 있고 2억이 될 수도 있고 5천만 원이 될 수도 있죠. 이 때문에 자, 근저당인 경우는 3억 이 채권 채무계획을 확인해서 설명하면 되고, 요거까지만 하면 족하다 그랬죠. 실제 피담보 채무액 여기에 실제 1억이 있는지 2억이 있는지 여기까지 확인할 의무가 없다 그래요.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자, 세 번째 줄 끝에서 보세요. 이에 그치지 않고, 세 번째 줄 중간부터 이에 그치지 않고, 자, 실제 피담보 채무액에 관한 그릇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대로 전달하여 의뢰인이 그 정보를 믿고 거래했는데 이게 손해가 난 거예요. 그러면 일단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즉 선량 관리자 주의로 성실하게 중개할 의무에 위반된다. 그럼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일단은 임대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실제 피담보 채무액이 얼마인지 의미 없죠. 가끔 여러분들이 개업공개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저당 1억이 있는데요. 아 이거 지금 현재 1,000만 원밖에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저당 지금 현재 1억의 근저당이 설정되는데 개업공개사가 지금 현재 1,000만 원밖에 없답니다. 이거 그러니까 1,000만 원밖에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고 들어가도 된다라고 하죠. 근데 언제든지 다 1억을 꽉 만땅을 채울 수가 있죠. 걱정해줘야 될 거예요, 이거. 개업공개 가끔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자, 임대차의 경우는 일단은 실제 피담보 채무액이 얼마인지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매매인 경우에는 실제 피담보 채무액이 의미가 있죠. 왜요? 실제 피담보 채무를 가지고 대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권리를 인수하죠. 그래서 대금을 감액하면서 권리를 인수하죠. 이 실제 사례에서 보면 사고가 난 게 있어요. 이제 개업공개사가 실제 피담보 채무액을 이제 확인 안 해도 된다라고 의문을 이제 이렇게 공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봤냐면 매도인한테 물어본 거예요. 자, 이제 채권 최고액은 이제 등기부 있으니까 설명하고 실제 피담보 채무액이 얼마 있냐고 물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실제 수원에서 나온 판례입니다. 5천만 원 있다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믿고 거래대금에서 얼마를 감액하는 거예요? 5천만 원을 감액하면서 대금 이제 뭡니까? 잔금집을 시점에 와서 이제 그 근저당을 인수해줘야죠. 인수하러 은행에 가보니까 5천만 원이 1억이 있던 거예요. 여기서 이제부터 깨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때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을 물었던 그 계약이 깨지면서 뭐 계약금 주니 안 주니 해가면서 또 소송이 있었고 그 계약금 못 받은 것을 다시 누구한테 물었냐면 개업공개 물어버렸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그 지방법원 판례예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실제 피담보 채무액을 설명했다면 어떻게 하라? 정확하게 하라. 그럼 어떻게 설명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확인하면 돼요? 은행에 가서 제 돈 얼마 있어요? 물어보면 알려줘요? 그렇지 안 알려줬죠? 그러면 이때는 간단해요. 채무 확인서가 있습니다. 본인이 떼오라 그러면 돼요. 그 은행에 가면 그 채무 확인서가 있거든요. 확인서 하나 떼어가서 딱 붙여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내 할 일은 끝난 거예요. 본인이 여기 은행 가서 하나 떼오세요. 그러면 은행에서 이렇게 떼어주거든요. 그거 하나만 같이 붙여놓으면 굳이 실제 피담보 채무액이 얼마인지 그것만 보면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만 하면 돼요. 자, 이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온 부분이니까 기억을 해놓고요. 자, 법정지상권과 유치권은 제가 이제는 다음 파트 때 기회 있을 때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고 자, 272페이지에 넘겨보세요. 분묘기지권 있죠? 자, 이제 거의 시험 문제 매년 나오는 부분 요거를 일단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시죠.